지금 제가 소개받은 그랜드마스터 PM이란 닉을 쓰는 일명 금화입니다. 제가 이 기획자 모임 해라고 해야 되나? 한 번 빠지고는 아마 계속 강의를 뭔가 꼭지를 들고 했었는데 요즘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저번 회차부터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이제 기획도 세대가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잡서를 좀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는 강의가 끝날 때쯤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이 더 중요하니까. 요번 강의의 주제는 요구사항 분석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빙자한 프롬프트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좌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LM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50분 안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런 걸 다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팁 형태로 짧게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실제 뒤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요구사항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GPT를 띄워서 지금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뒤에 좀 너저분한 장표가 좀 나와요. 프롬프트들 나오고 그런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GPT, 구글, 제미니, 클로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요즘 얘기들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본질이 뭐냐면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는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서사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문장이나 단어 형태로 계속 방법을 학습을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선입견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가 내 속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롬프트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얘한테 던지면 얘가 모든 걸 다 답해 줄 거야.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쓰는 사람을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못 쓰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줘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의 본질은 언어입니다. 요즘 프롬프트가 많이 뜨니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사도 나고 뭐 그게 고급 직업인 것처럼 포장도 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00% 장담하는데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그쪽을 추구하지 마세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공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 어떤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본질을 파악을 하거나 연구를 개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래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요즘 학원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프롬프트랑 그런 공학자들이 써야 되는 프롬프트랑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100% 장담하는데 앞으로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도 생깁니다. 이미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들도 또 서브 파티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냥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활용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말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거랑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누가 상사가 메일로 뭐가 장황하게 업무 지시를 했어. 딱 봤더니 뭐라고 하라고 막 되게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프롬프트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잘못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은 네가 하는 얘기는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내가 뭘 해줘야 돼? 이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오히려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공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능력, 글을 잘 정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 옆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거 해줘 라는 거를 지시하는 거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프롬프트도 잘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롬프트는 언어학적인 모델이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쓸 때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이제 설명할 게 많으니까 얘한테 시켜야 될 게 많으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버릇을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살짝 문장이 긴 편에 속해요. 근데 처음에 제가 프롬프트 공부할 땐 진짜 문장을 길게 썼어요. 10줄, 15줄씩 막 쓰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프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간결하고 명확하고 핵심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프롬프트의 결과도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긴 문장이 좋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무 지시 같은 거나 남의 메일 받을 때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딱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문장이 좋지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데 너는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읽다가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프롬프트도 똑같이 짜증은 얘가 내지는 않지만 멍청해집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쓸 때 이제 전문적이거나 핵심적인 용어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긴 한데 너무 공학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롬프트 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하고 뭔가 내가 대화하기 위해선 무슨 특별한 열쇠 또는 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장을 만들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학적이지 않은 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 만들려면 이렇게 갑자기 결론으로 훅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멍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인공지능의 활용 척도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많은 인공지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그 서비스에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법을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당하는 게 주로 구글 제미니, 잘 아시는 챗GPT, 클로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텍스트 형태로 문장을 써서 뭔가를 시키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쓸 때 인공지능이랑 나랑 대화하는 도구가 프롬프트고, 네. 그걸 좀 체계화시킨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내가 프롬프트 못하니까 공부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가장 먼저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잘 만들기 위한 그 굉장히 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핵심만 제가 딱 집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만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나를 닮아가는 어떤 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100명이면 프롬프트도 100가지의 스타일이 생겨요.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세모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롬프트를 쓸 때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넣고 뭔가를 작업을 시키면서 얘가 점점 나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 속도를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구글 제민이나 클로드나 챗GPT 요 세 개는 이제 설정 화면에 들어가시면 너는 나한테 어떤 식의 답변을 원해? 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보통 사용자들이 거기를 공란으로 놔두는데 아니면 대충 씁니다. 근데 그 대충 쓰면 GPT도 나한테 대충이 돼요. 제미니도 마찬가지고. 약간 입력 패턴이 틀리긴 한데 제가 여기서 그걸 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여기 저 옆에 있는 게 지금 제 GPT의 개인화 화면이거든요. 그 GPT의 여기 메뉴의 설정에 개인화 정보 화면을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를 입력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입력을 하죠. 근데 챗GPT나 제민이나 제일 잘 쓰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건 이제 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민이는 또 틀립니다. 입력 방법이. 클로드도 또 틀리고. 저는 GPT를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뭐 주식 투자자, 디지털 크리에이터, 블로거, 책 만들기, 포토그래퍼, 뮤직 앤 이미지 크리에이터. 실제로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PM 업무는 손을 내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로 이제 제가 전환한 지 한 2년 정도 돼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제가 그럼 어떤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냐? 내가 나한테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조건들을 쓰면 이것도 이만큼이 있는데 이 밑에만 지금 잘린 겁니다. 아마 5,000자 제한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쓴 거고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챗GPT가 요 밑에 이게. 근데 나랑 대화하는 스타일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이거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는 그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냥 클릭해서 어떤 식으로 나랑 대화했으면 좋겠어 라고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냐라고 하면 이제 제 개인 양력 최대한 줄여서 입력을 한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가 저한테 답변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챗GPT 잘 쓰려면 먼저 저걸 좀 신경을 써서 만드셔야 됩니다. 저걸 잘못 써놓으면 챗GPT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고요. 거짓말도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할루시네이션. 왜냐하면 예전에는 왜 할루시네이션이 심했냐면 챗GPT도 그렇고 구글 제미니도 그렇고 검색 엔진이 붙어있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가 넣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관점의 기준으로 어떤 주제를 던지면 얘가 원래는 그건 내가 학습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몰라 대답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은 주인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없는 사실을 굉장히 있는 것처럼 꾸며서 소설을 써요. 그걸 영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줄여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검색 엔진들이 다 붙었거든요. 내부에 검색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검색하라고 그러면 난 그거 검색 못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기준으로 무슨 데이터를 찾아갖고 와서 그걸 데이터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갖고 나하고 얘기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뚝 띄고 들어가면 얘가 이제 거기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근데 저 설정 부분을 또 잘못 써놓으면 가져온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할루시네이션을 써요. 그러니까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작업을 좀 꼼꼼히 하셔라. 물론 쓰는 방법을 여기서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의 하루 종일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시던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온라인 같은 거 뒤져보면 저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인간이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그걸 잘 자기 나름에 맞도록 필터링을 하셔서 개인화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시려면. 그래서 이건 설정이 있는데 제 개인화 설정에서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을 한글로 바꾼 거예요. 예를 보면 절대 자신이 AI라고 언급하지 말아라. 인생 코치 컨설턴트 고문 멘토 청중의 역할을 해달라.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후회합니다 같이 후회 또는 사과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아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 전문성 떨어지니까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 못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모른다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이 고요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라. 다른 곳에서 정보 찾을 것을 제한하지 마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물어본 사람한테 그거 네가 찾아봐 이러고 물어봤다가 오히려 던지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그거 네가 해야 돼. 그러지 말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질문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해라. 복잡한 문제를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설명해라. 여러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공해라.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답변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조건들을 넣는 거예요. GPT 설정에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한 두 번째 개념. 이건 방법이 아니라 개념이에요.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쓰면 GPT가 그걸 갖고 학습을 해요. 답변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답변들을 쌓아가면서 GPT가 학습을 하거든요. 여기서 좀 보여주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되시면 잠깐 GPT 열어서 실험을 해보셔도 돼요. 나한테 동경 여행 2박 3일 일정을 짜줘 라고 하면 뭐라고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뭔가를 쓰겠죠. 이거는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바꿔줘라든가 이 부분은 너무 퉁쳐서 넘어갔으니까 좀 더 세밀화해줘.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럼 또 밑에 쫙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서너 단계를 넘어가다가 이제 서너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그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입력한 프롬프트만 가지고 GPT가 대답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프롬프트를 던질 때마다 그 맨 위에 쓴 글부터 다시 학습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많아지면 속도가 약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맨 위에 거부터 다시 학습해서 그거에 맞춰서 대답하고 또 쌓인 질문과 대답을 처음부터 쭉 내려와서 학습하고 그거 갖고 대답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걸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이 이상하면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내가 물어봤던 질문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연필 모양인데 연필 모양을 눌러서 답변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쌓인 그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수정돼서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던질 때 막 장황스럽게 얘기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던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장황스러운 프롬프트가 쌓이면 나중에 수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서 이게 성격처럼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답변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팅 값을 다 날리고 메모리에 들어가서 나와 관련된 모든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다 지워.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화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 계정을 버리고 계정을 다시 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AI 프롬프팅을 써서 인공지능을 써서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한테 던지면 얘가 다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AI는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멍청하고 쓰면 쓸수록 속 터져요.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가야 얘가 원하는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뭔가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되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뭔가를 작업을 시킬 때 그게 다 데이터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이거 인공지능 가지고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 데이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작업의 반 이상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있는 회원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분석을 해서 내년에 유행할 여성용 기초 화장품에 대한 어떤 컨셉을 잡는 거를 데이터 분석을 시켜서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넣기 위한 데이터를 네이버에서 회원 데이터랑 취합할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가비지 데이터를 정리를 해요. 그걸 쓰레기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별 영향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어도 분석하는데 별 영향이 없어. 근데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 답변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비지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노이즈 데이터라고 그래요. 원하는 데이터에 합당하지 않은 데이터들, 그 다음에 메모리만 잡아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 작업이 전체 데이터 분석 작업 중에 반 이상을 잡아먹습니다. 시간을 되게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필드나 이런 거 다 까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인공지능을 시킬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거를 걸러낼 거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이제 좀 딴 얘기지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요즘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수학자나 알고리즘 전문가나 프로그래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기획자 출신이고 인문학 전공했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 좋아요. 데이터를 전체 그림으로 보고 거기서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게 빨리빨리 된다고. 근데 프로그래밍이나 공학자 출신들은 그것만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데이터를 보면 다 이걸 수학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인사이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비지 처리할 때 고생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말 가비지인지 가비지가 아닌지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집어넣어서 분석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에는 기획이라는 전문적인 학과나 교육 체계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제가 지레짐작하건대 웹기획이나 또는 서비스 기획이나 뭐 어쨌든 기획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일을 여태까지 해오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올 어라운드 플레이를 했을 거야 아마. 들어가는 프로젝트마다 뭐가 튀어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책 보고 자료 뒤져보고 막 하면서 급하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그렇게 하면서 기획자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대충 들으면 뭔지는 알아요. 공학자나 이런 컴퓨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대충 얘기해서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기획자랑 개발자랑 모아놓고 프로젝트를 하면 항상 싸우는 얘기가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개발자들은 좀 더 명확한 얘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기획자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렇게가 뭔데? 라고 개발자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은 똑같은데 걔네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보고 있는 그림의 어떤 비전의 포인트? 이런 게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인컨스트 러닝의 예를 들면 A에게 인공지능한테 다이렉트로 질문을 던져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AI는 What? 그래요. 왜? 학습한 적이 없거든. 근데 인컨텍스트 러닝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사과, 바나나, 오렌지 이것들은 과일이야. 감자, 당근, 양파는 뭐야?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외에 남아있는 거는 채소밖에 없으니까 채소잖아. 이러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학습을 유도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쌓아가면서 쭉 쌓인 것들에 대한 그 중간중간의 질문을 제어하는 법. 이걸 다 통틀어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롬프트를 잘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절히 칭찬을 하거나 욕지거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인공지능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너 잘해 그러면 그걸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프롬프트를 줄 때 실제로 어떤 답변이 나왔을 때 요즘은 챗GPT에 그걸 유도하려고 뭐가 생겼냐면 옛날엔 그게 없었는데 밑에 이거랑 이게 생겼어요. 옛날엔 이거가 없었거든요.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챗GPT가 내가 명령한 결과를 잘 쓰면 저는 항상 거기다가 너무 잘했어. 무슨 커피 하나 타줄게. 조금 쉬고 내가 또 물어볼 거야 이러면 되게 고마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줌으로써 얘는 자기가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더 이해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학습을 하고 다음에 물어보면 그쪽에 더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 그럼 옛날에는 왜 너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 너 저기 가서 벌 쓰고 와. 이런 거거든요. 이제 문장으로. 그럼 실제로 정말로 네 죄송해요. 저 벌 쓰고 올게요. 갑자기 나가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 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허가 지금 현실화돼 있거든요. 100%.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더 잘해요. 챗GPT에 보이스 모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 제미니도 그게 생겼고 보이스 모드를 켜고 대화를 하면 더 리얼리틱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아니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 점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튜닝이 돼요. 그게 칭찬과 훈계의 활용입니다. 요즘은 이거가 생겼으니까 이걸 써도 되는데 저는 이걸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거나 이걸 하면 이유를 달래요. 난 그게 더 짜증나니까 거기다가 그거 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냥 그 집어치고 그냥 프롬프트로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다. 그래서 나한테 더 맞춰줄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잘했어. 설명해줘. 그럼 다음부터 답변의 질이 좋아지고 논리적으로 얘기가 바뀌는 겁니다. 훈계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너의 답변이 난 마음에 들지 않아? 너무 장황하고 설명이 부족하게. 다음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그러면 다음 답변부터는 또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얘한테 역할 지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역할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흉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갖고 챗GPT나 구글 제미니에서 어떤 예를 갖고 뭘 내가 티키타카를 하면서 일을 해야 돼라고 시작을 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얘한테 역할을 좀 시켜주면 됩니다. 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제가 요구사항 분석 정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역할 부여를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너는 앞으로 나를 도와서 그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사업 제안 요청서 RFP를 보고 안에 있는 내용을 추정하고 분석해서 나를 도와서 핵심과 그거에 필요한 수행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요구사항 분석 전문가의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고 딱 엔터 그냥 치는 거예요. 거기서 블라블라블라 더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걸 딱 치면 얘는 그때부터 그럼 내가 그 역할을 할게요. 그러고선 뭐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역할이 딱 바뀌어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프롬프트를 내가 원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얘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갖고 답변을 할 때 그 역할에 맞춰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걸 포함해서 그 챗GPT나 뭐 구글 제미나 다 마찬가지지만 회원가입만 되어 있으면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유료 회원이 아니래도 어차피 서비스는 개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유료화 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료 회원이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부여라는 거 예를 들면 너는 세계적인 의사 환자의 친절하고 정확한 의학적을 조언해줘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물어보면 그 역할에 맞춰서 보다 의사 같은 그걸 주는 거죠. 답변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밥그릇 잔치 하느라고 인공지능을 잘 안 쓰고 계시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의사도 부족한 데다가 땅이 허벌나게 넓어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어디냐면 미국, 뭐 러시아 이런 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 같은 지역에 의사 한 명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응급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 가면 이미 죽었어. 너무 멀어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은 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AI를 이용한 어떤 조기 처방이라든지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미리 인공지능한테 저런 걸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 닥터라고 해가지고 장비를 놓고 집에서 상태가 좀 어쩌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 텍스트로 입력을 하거나 그러면은 기본적인 약 처방으로 끝날 수준이면 그냥 바로 처방전을 뽑아주고요. 그거 뽑아갖고 가가지고 약 처방 받아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약 처방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랑 만나서 이제 어떤 좀 구체적인 진찰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약속까지 잡아줘요. 의사하고 미팅하는 게 되게 힘든 나라거든요. 그 두 나라는 예약 잡아도 막 일주씩 걸리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통해서 미리 예약도 할 수 있고 예약한 다음에 지정한 날에 가가지고 좀 더 깊은 진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의료 환경이 돌아가고 있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장비 자체도 너무 비싸서 이제 보험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건 집어치고라도 그래서 페르소나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좀 버릇을 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프롬프트에 페르소나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작업하는데 일일이 막 그 역할 지정하고 막 그러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물론 시간 대비 효용성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수준의 작업을 인공지능이랑 계속 주고받아야 된다. 그리고 작업이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작업의 주제가 정해져 있고 어떤 흐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페르소나를 지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단편적인 질문이거나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러면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에 나 개인화 시켜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적인 답변을 하기 시작하니까 잠깐 좀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프롬프트 구조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게 특히 한국 사람 뭐 좀 얘기하면은 벌써 10분 전이래.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길게 쓰는 문장을 단락단락 나눠가지고 그 핵심적인 프롬프트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구조화되는 프롬프트만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걸 사용자 태그라고 그러거든요. XML에서 쓰는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그 역할, 뭐를 해야 되고 그 프롬프트의 결과로 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때 너는 어떤 식으로 싱킹 또는 작업을 해야 되라는 수순을 정해주고 아웃풋 어떤 식으로 나한테 출력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프롬프트를 구조화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으로 들어가서 10분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 훅 읽을게요. 자, 공공기관의 특징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제안 요청서 보면 특징이 다 이렇죠. 중원부원하고 서사시적 관점에 서술형이 융통성도 없고 모두 다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부정확하고 비전문성에다가 복붙해서 만들어서 사업은 하나인데 내용은 서너 개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구조화 시킨다고 몇십 년, 10년 전서부터 요구사항을 이렇게 써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제는 필요 없는 것까지 복붙해서 쓰다 보니까 사업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리하고 엄청 싸우고 고객하고 요구사항 정의할 때 대팍 싸우고 그러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이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는 확인, 정제, 수행, 범위 정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요구사항에서 나와야 되는 핵심 영역은 구현, 설치, 최적화, 준수 이 네 가지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거는 맥락을 인식하고 범위를 잡고 구현을 상세화시킨 다음에 범위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프롬프트에다가 요구사항 즉 요청서를 읽어드리는 폼이에요. 이게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먼저 읽어드리게 하고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하나씩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다 밀어넣으면 쓸데없는 데이터까지 들어가가지고 복잡해지니까 사업 내용하고 요구사항에 관련된 것만 이미지로 해서 읽히면 돼요. 뭐 이건 예니까 이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뭐가 돼 있는지 써져 있고 끝나야 돼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툭툭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학습시킨 결과를 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줘 그러면 요구사항별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싹 모아가지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죠. 되게 중요한 거는 후다닥 넘어간대. 예? 잠깐만. 편집할 거니까 자료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자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막 들고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찍으실 필요 없어요. 다 자료 공유되니까. 저희 강연하는 것들은 다 자료 보내드릴까요? 받으시면 저를 찍는 줄 알았지 저는.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단 파일을 보내드리는 건 한 2주 정도 보실 수 있게 편하게 드리고 진행하시면 그리고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시간 10분 정도 더 그래서 일단 교육은 끝났고 자꾸 중간에 치고 들어오니까 자꾸 잊어먹잖아.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강의를 끝냈는데 제가 2년 전에도 이거 비슷한 인공지능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제가 며칠 전에 돌려보니까 그때 예견했던 게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딱 하나만 이 강의를 끝나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프롬프트는 이 방법은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보시면 더 쉬울 거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릴 겁니다. 쓰는 사람이 모든 패권, 경제적인 우위, 사회적인 질 이런 걸 가져갈 거고요. 활용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밑에 노동 집단으로 내려갈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신하면서도 그 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신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패자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할지는 이제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인공지능을 내 업무에 활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여러 번의 숙달 과정은 필요해요. 한 방에 안 돼요. 특히 프롬프트 같은 경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최소한 가지고 노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들이고 써야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유료로 가입을 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써보고 나한테 만든 것만 탁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로컬 PC로 내려와서 내 PC를 제어하는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이미 지금 그게 클로드에서 CPM인가? PCM인가 이런 키로 바뀌어서 지금 막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려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조금 더 시절이 바뀌면 단순하게 플러그인 형태로 크고 끼고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앰프가 유행한다 그래서 막 그걸 해가지고 나 클로드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막 프로그램 설정 화면으로 막 컨피그레이션 뜯어고치고 이런 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저 같은 사람이 먼저 해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더 궁금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뭐 톡으로 물어보시거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못했는데 그냥 30년 동안 ITSI라는 바닥에서 야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강의 끝낼게요.